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아이들을 만나면 꼭 한 번씩 물어보게 되는 질문이죠.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이런 대답들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3월 중순 초등학생 2,3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장래 희망을 알아보는 설문 결과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한 아이들이 89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운동선수 415명, 교사 325명, 의사나 간호사 280명, 판사나 변호사 211명, 공무원도 동일하게 211명 순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도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거나 안정적인 전문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장래 희망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한 설문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그 결과 부모님이라고 대답한 초등학생이 1,449명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 260명, 사회적인 명사 255명, 국내외 위인 253명 등의 답변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깨닫기도 전에 주변의 영향에 의해 장래 희망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설문 결과처럼 부모가 아이의 장래 희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부모는 더욱 자신의 바람이나 욕심이 아니라 자녀의 관심과 재능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잘 할 수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발견해내어 장래희망 설정에 도움은 주되 무슨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꿈꾸게 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들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다짐하며 행복한 부모, 행복한 아이를 위한 육아정보 방송 시작합니다. 한솔교육의 행복한 교육 이야기. 일본 행복한 교육 뉴스입니다. 엄마들의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많은 고민들 중 하나가 바로 불안감인데요. 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엄마가 되고자 하는 강박을 버리고 괜찮은 엄마로도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만큼 내 아이를 잘 알고 잘 키울 수 있는 엄마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서 자신의 육아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것입니다. 또한 육아의 불안감을 극복하려 하기보다 인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불안감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고 어떤 때 특히 불안한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 겪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쳐나는 육아 정보들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발달이 빠른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집안일도 육아도 잘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엄마들과 비교하며 불안감을 느낀다면 블로그 검색이나 SNS 사용을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어쩌지? 라는 사고 패턴은 불안의 원인이 되기 쉬운데요. 이런 식의 가정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만들고 꼬리를 무는 걱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부정적인 가정을 버리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끝으로 잘할 수 있는 부모 역할에 집중하고 육아에만 몰입되어 있는 에너지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쓴다면 한결 너그러운 태도로 아이를 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솔교육의 행복한 교육 이야기. 아이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더욱 귀 쫑긋하시고 방송을 들으셨으면 하는데요. 이번 달 한행교 우리 가족 소곤소곤 코너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능력 있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그럼 도대체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 이제는 가르치지 마시고 반응하십시오. 아이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주도해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가 주도하는 것에 잘 반응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아이의 주도에 반응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는 반응 육아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솔교육의 행복한 교육 이야기 진행을 맡은 곽유정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제 옆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또 고개도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 우리 청 과장님, 이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우 연아엄마 천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 방송에서 저희가 박사님 한 분을 모시고 아이와 부모가 주고받고 주고받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응 육아에 대해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들으셨었나요? 네. 오늘은 보다 더 심층적으로 기본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응 육아라고 할 때 반응성이라는 말은요. 아이랑 부모 사이에 민감하고도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인데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랑 다정하게 놀아주고 또 재미있게 해주는 것이 아이를 잘 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아이가 먼저 했던 행동이랑 직접적인 관련된 주제가 아니라면 부모와 아이 사이의 상호작용은 반응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자신이 먼저 만들어낸 행동과 직접 관련된 주제로 활동이 이루어질 때 주의를 집중하고 상호작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듣고 보니까 부모인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반응을 나는 잘해주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상호작용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아이의 주도에 반응하는 부모를 반응적인 부모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과연 반응적인 부모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자신이 반응적인 부모인지 알아볼 수 있는 4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첫째, 나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아이가 관심을 두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지. 둘째, 나는 아이와 목욕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의 모든 행위 속에서 아이의 눈길을 살피는지. 셋째, 나는 아이의 발달 상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넷째, 나는 아이와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4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반응적인 부모의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반응적인 부모란 아이가 스스로 해낼 때까지 주의 깊은 관심으로 기다려주며 아이의 필요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아이가 스스로 점점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모입니다. 네. 아까 청 과장님 설명에서도 그렇고 또 이 과장님 그 질문 내용들에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반복된 핵심 키워드가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상호작용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 반응 육아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인데 그럼 그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로 짧아야 한다는 건가요? 교육학에서는 0.5초 이내의 시간차를 즉각적이라고 말합니다. 되게 빠르죠? 금방. 바로. 1초도 안 되는. 바로. 그쵸, 이렇게. 바로. 그만큼 아이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또 반사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반응이나 피드백을 요구했을 때 단순하더라도 그 즉시 반응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순간의 즉각적인 부모의 반응은 나중에 전문가와 함께하는 1시간의 학습 효과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와,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부모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이 아이가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1시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정말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하게 되네요. 맞아요. 아이들이요.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놓거나 뭘 보여주고 싶어. 막 뭔가를 성취를 하고 나서 엄마 이것 좀 봐요 라고 막 자랑스럽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때 엄마가 한참 막 밀린 설거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반응적인 부모라면 그 즉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맞아요. 와, 혼자서 그걸 해냈구나, 멋지네라고 반응했겠죠.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이론상으로 정말 그래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저도 물론 포함해서 저도 직장 보니까 밀린 설거지라든지 주말에 해야 되는 거 막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많은 엄마들이, 많은 아빠들이 자신도 모르게 애가 막 부르는데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 이것만 얼른 끝내놓고 놀아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게 엄마가 아이가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일을 빨리 끝내놓고 마음 편하게 우리 아이한테 집중해서 놀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엄마가 일을 끝낸 후에 아이한테 자 이제 놀아보자 아까 만든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의 관심은 이미 떠났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 어른들의 경우에도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영혼 없는 단어, 영혼이 있나 네, 없나. 맞아요. 영혼 없는 인사. 네. 뭐 이런 거. 이런 건지 아닌지 상대가 진심으로 나에게 관심을 네. 가져주고 나를 생각해서 하는 행동과 말인지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이니까 부모의 반응에 따라 자신이 우선순위에 밀리는지 아닌지를 느낄 수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부모가 반응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 네. 아이의 인지 능력도 발달하게 되는데요. 자, 4살 된 아이가 엄마와 소꿉놀이를 하면서 장난감을 자꾸 위로 던진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엄마는 던지는 거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제지하겠죠. 네. 예,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니까 일단 제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소꿉놀이 장난감이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고 가볍게 던져보면서 나름대로 다른 놀이를 생각해내려고 했던 건데요. 누구를 맞추려는 의도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반응적인 상호작용이란 부모 입장에서 먼저 짐작하고 해석해서 아이의 행동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아이가 하는 행동의 숨은 의도를 알아차린 후에 반응을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선생님. 네. 어른들이 보통 이게 소꿉놀이 장난감으로는 밥 먹는 놀이만 해야 된다. 그쵸.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가 던지는 행동을 했을 때는 잘못되었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아이의 행동에 반응을 해준다면 아이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사물을 탐색하게 되고 거기에서 인과성을 발견해 나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지학습은 상호작용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아기들을 보면 끊임없이 손을 흔들거나 뭔가를 입으로 가져가고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이때 부모들은 더럽다면서 입에 넣지 못하게 막고 다칠까봐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고 하지만 아이의 이런 행동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일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세상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탐색하고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적용해 보면서 차곡차곡 이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지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요. 현미경을 통해서 사물의 특성을 알아가는 것도 탐색이고 입에 넣어서 혀로 느껴지는 질감을 통해서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탐색입니다. 네. 그러면 소꿉놀이 장난감을 소꿉놀이 용도로 가지고 놀지 않고 위로 던져보는 것도 아이 입장에서는 탐색의 방식 중 하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가 보여주는 그들만의 방식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이해를 하고 또 그대로 반응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호기심이 많은 아이일수록 장난감이 가지고 있는 원래 용도에서 벗어나서 수없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하거든요. 네. 예, 아이들은 스스로 시도하고 반복하면서 더 발전된 실행으로 나아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지 능력을 성장시켜 간답니다. 그럼 반응적인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관찰자가 되어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것. 이론은 이제 확실히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적용해야 할지 또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네. 이 얘기를 하나 들어보세요. 네. 다양한 색깔의 네. 숫자와 글자가 적힌 장난감들이 있어요. 집에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엄마는 오늘 이 장난감들을 활용해서 아이에게 1부터 10까지 숫자 세기를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네. 아이가 먼저 만약에 엄마 이게 뭐야? 라고 묻거나 손짓으로 숫자를 가리키면서 관심을 보일 때는 엄마가 이건 숫자가 1이야. 이건 하나야. 하나는 1대1 대응을 하면서 반응을 해준다면 아이는 숫자 1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훨씬 더 잘 배우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숫자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도 엄마가 먼저 어머 이건 숫자 1이네. 여기에는 숫자 3이 있구나. 이러면서 자극을 막 주려고 하다 보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럼 아무리 부모가 1부터 10까지 숫자 세기를 오늘 아이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네. 목표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아이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 목표를
잠시 보류해두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사실 이 기억이나 학습은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스스로 반응하고 집중할 때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부모가 아직 아이 입장에서 관심이 없는 상위 수준의 기술이나 개념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아이의 인지학습을 방해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육아의 핵심이 가르치지 말고 반응해주라. 네. 아이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찾아보면서 알고 싶다는 동기가 생길 수 있도록 옆에서 부추겨주는 것이 진정한 배움으로 이끌어주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부모는 자기 차례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아이가 스스로 관심을 갖고 탐색하며 자발적으로 부모를 끌어들이려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드디어 부모의 참여를 원할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반응적인 부모가 아이의 언어 능력을 촉진한다는 것에 대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언어 발달에 있어서도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아이의 언어에 그대로 반응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청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게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요. 부모들이 아이와 말을 할 때 아기의 말투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학습에 좋지 않다며 자제하도록 권유하기도 하지요. 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는 어른 말투보다 아기 말투로 의사소통을 할 때 더 관심을 가지고 반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가 현재 자신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줄 때 아이의 언어 발성 빈도가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연구 결과로는 나타났는데요. 예컨대 아이가 사탕을 집어들고 아땅! 아땅! 이라고 말할 때요. 대부분 부모들은 아땅이 아니라 사탕이에요. 사탕! 이러면서 친절하게 즉시 교정해 주시죠. 네, 그렇죠. 즉시. 네. 그런데 정확하게 발음을 교정해 주려고 한다면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강 구조의 발달 상황 등을 포함해서 어떤 이유로든지 사탕이라는 것보다 발성하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아이에게 발음하기 어려운 사탕이라는 걸 자꾸 강요한다는 것은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지요. 네. 그 결과 이제 아이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심할 경우에는 아예 아땅이라는 단어조차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류예요. 네, 두 번째 오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이가 아땅이라고 했을 때 부모가 사탕이라고 교정해주면 아이는 현재 사탕을 먹고 싶을 뿐인데 갑자기 사탕이라는 발음 공부로 의도가 강제 전환된 거거든요. 강제 전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 자신의 관심과 욕구의 초점이 완전히 왜곡돼 버리는 거죠. 예, 결국 아이는 다른 상황에서도 뭔가를 요구할 때 부모가 발음 공부 같은 걸 강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이의 입을 닫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알고 있던 믿음과는 다른 차원의 연구 결과라서 정말 놀랍기도 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흔히들 이제 아이가 언어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이 배우게 된다고 말하면서 아이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엄마가 수다쟁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부모가 아이의 언어 능력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대화를 할 때 아이의 언어 학습이 크게 발전한다고 주장하는 책들도 있는데 반응 육아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이의 현재 수준과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이의 표현 언어를 촉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 또는 관련이 깊은 단어나 표현을 배우도록 격려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빠방 한다면요. 엄마는 빠방? 아, 자동차는 붕 하고 가지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보다 앞서 나가기를 꾹 참고 그냥 아이가 말하는 대로 빠방 빠방 하면서 반응해 주는 것이 아이에게는 더 적합한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처럼 아이가 사용하는 단어나 발음, 억양을 그대로 따라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 의미 있고 완전한 표현인 것처럼 반응을 해준다면요. 아이는 편안하게 자신감을 키워갈 것이고요. 더욱더 당당하게 자기 느낌이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게 될 겁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의사표현 방법을 스스로 교정하기도 할 거고요. 네, 아이들이 간혹
시식강이라고 하는데 혹시 시식강이 뭔지 아시겠어요? 시식강, 수수깡이요? 오, 수수깡? 맞아요. 잘하시네요. 문제는 아니었지만 뿌듯합니다. 네. 이걸 적용해보면 아이가 시식강이라고 발음했을 때 엄마는 수수깡이라고 교정해서 발음하는 대신에 아이처럼 그대로 시식강이라고 해줍니다. 네. 수수깡이라고 알려주는 것은 가르치기에 해당하고 아이의 발음 그대로 시식깡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시식깡이라고 반응해주면 신기한 게 도리어 아이가 아니 시식깡 말고 시식깡 하면서 엄마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수수깡 발음은 안 되는데 얘가 시식깡이 틀렸다는 건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비록 아이 자신도 제대로 된 발음을 내지는 못하지만 아이는 무엇이 정확한 발음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으로 엄마의 서툰 발음을 애써 고쳐주려 하는 거죠. 아니 방금 말씀하신 그 설명에 제가 정말 동의하게 된 경험이 있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스승의 날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7살짜리 한 남자아이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선생님 제가 귀여워. 스승의 은혜 불러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스승의 은혜. 네. 스승의 은혜 말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네. 지금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이의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반응 육아법 이런 걸 잘 몰랐을 때니까 네. 반응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저 그 발음이 너무 귀엽고 또 잘 되지도 않는 발음으로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불러준다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똑같이 그 아이의 발음을 흉내내면서 와 치층의 은혜 불러준다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흥분을 하면서 아니 치층의 은혜 말고 치층의 은혜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눈치채기를 네네. 지금 이 아이가 발음은 안 되지만 제대로 된 발음은 인지하고 있구나 싶어서 아이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와가지고 치층의 은혜가 아니고 스승의 은혜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네 치층의 은혜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유정 선생님은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반응해 줌으로써 아이가 통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셨네요. 통제감이요? 네. 통제감? 아이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줄 때요. 아이는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부모나 교사의 즉각적인 반응을 접하게 되는 아이는요.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작용을 해서 반응을 일으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통제감입니다. 자신의 활동에 대해 통제력을 느낄 때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통제감은 언어 발달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 발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자신의 행동이 상호작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을 움직이고 반응하게 만드는 것을 아이에게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이 아이로 하여금 의사소통이나 학습 같은 활동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가 먼저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은 그 다음부터라는 것. 아이의 말과 행동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러한 부모의 반응을 통해서 아이가 자신이 누구를 움직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아이는 통제감과 동시에 대단한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 이해되시죠? 네. 오, 적극적인 반응. 우리 저희도 네. 0.5초 안 걸렸어요. 아니 많은 경우 어린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아이가 어른을 모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보여주며 관련된 단어를 계속 따라 반복하게 말해보도록 지도하곤 하는데요. 반응 육아에서는 이와는 다소 상반되게 아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현재 아이가 의도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고 아이 스스로 관심을 가진 것에 어른이 반응을 해줌으로써 말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점, 잘 알게 되었고요. 또 새기면서 저도 계속 아이들한테 그렇게 네. 적용을 해봐야겠습니다. 결국에는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서부터 부모의 역할은 출발한다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진짜로 원하는 거, 아이의 욕구나 관심을 제대로 읽어내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텐데 어떻게 하면 실제 상황에서 파악을 잘 해볼 수 있을까요? 엄마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무엇을 시켜볼까 하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아이의 행동을 예민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2번 이상 쳐다보거나 오랫동안 아이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은 아이가 좋아하는 거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아요. 네. 제가 이 시선이라는 말을 몇 차례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죠. 아이의 관심을 알려면 사실 아이의 동작보다는 아이의 눈을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손이나 몸짓보다는 시선이 아이의 관심을 더 잘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아이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 흥미의 시작이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시선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표정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표현들에서도 관심거리를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추가로 이러한 반응적인 상호작용은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육 환경이 있다면 그건 바로 부모와 함께하는 일상생활일 텐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유치원이나 보육기관, 특수교육이나 치료 또는 특별 고안된 장난감이나 교구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부모와 자녀가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주고받기식의 상호적인 놀이가 아이의 학습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루 중에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 횟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도 아이의 학습 능력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작정하고 놀아준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이뤄지는 상호작용을 중요하다고 하신 거군요. 네. 생활 곳곳에서 놀이 상대자로서 함께하고 놀면서 대화할 때 아이는 더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데요. 놀이 상황에서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요. 아이한테 어떻게 또 얼마나 반응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방금 그 말에 별표하고 밑줄쫙 해야겠어요. 네.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반응하고 얼마나 반응해줄까를 고민하기. 곱씹을수록 명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엄마가 내 아이가 정말 잘 컸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들고 오감을 골고루 발달시켜준다 하는 놀이학교. 요즘 비싸잖아요. 네. 알죠? 놀이학교에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빨리 준비해. 차 놓치겠다. 이러면서 아이를 재촉해요. 그런데 아이가 그 순간 옷 입으라는 건 안 입고 빨리 오라는데 안 오고 머리도 묶어야 되는데 화분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서 화분의 핀꽃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거나 창밖의 새소리에 온갖 흥미를 품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놀이학교에서만 오감 발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아이는 오감 발달의 기회를 갖게 된 건 아닐까요? 근데 이 부분 정말 네. 많은 생각을 하게 그쵸. 되는데, 일상의 모든 순간이 아이에게는 사실 어른들에게까지도 그렇죠. 중요한 학습의 기회이자 배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학습은 오로지 유치원이나 학교 또는 학원 이런 학습 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아이가 꽃이나 새소리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오감 발달 수업에 늦었다고 하는 이유로 아이를 억지로 관심 대상에서 떼어내고 빨리 가자 하고 끌고 가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학습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하고 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이 그죠. 짠해집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께서 학습이라는 게 따로 시간을 내서 대가를 치러가면서 해야 하는 걸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결국 학습 기간에 늦지 않기 위해 아이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흥미를 확장시켜보려는 의지는 모두 막아버리고 서둘러 정해진 학습 장소에 가려고만 애쓴다면 아이의 호기심은 쉽게 시들 것 같고요. 또 그만큼 탐색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사라질 것 같네요. 네. 과연 이 학습이라는 게 무엇인지, 네. 또 아이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고, 그것을 왜 알려주고 싶은지, 본질을 생각하면서 접근한다면, 어떻게 알려줄 수 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도 뒤따라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관점만 달리 해도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행동으로도 학습은 얼마든지 가능해지거든요. 아이한테 이제 수유할 때라든지 네. 간식 먹기, 또 옷 갈아입히기, 목욕하기 이런 것처럼 단순한 말과 몸짓으로도 반응해주고 대화하면서 아이의 발달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반응 육아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아이의 학습은 일상의 모든 활동과 경험을 통해 쉬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의 관심에 따라 스스로 참여할 때 가장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이럴 때 이루어지는 학습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아이와 함께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나 교사들은 아이가 주의를 기울이고 자발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어른이 먼저 주도해서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우선 아이의 관심과 흥미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관찰하고 아이의 주도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면서 아이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반응적인 어른들이 되어야겠습니다.